3명인데 국밥 딱 한 그릇만 결제될까요? 첫째 아이의 손에 들린 건 죽은 아빠 지갑 속에 있던 카드였습니다. 계모에게 쫓겨나고 사흘째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돈이 있는 건지, 긁어도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거라도 긁지 않으면 동생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국밥집 할머니가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띠링. 됐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 결제된 적 없던 카드가 오늘 깨어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도심 한복판 빌딩 한가운데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알람이 한 남자의 안주머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그냥 카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목숨처럼 기다려온 신호였습니다. 과연 이 카드 한 장으로 새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복이라고 남겨주시면 복이 항상 곁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지 두어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장롱문이 벌컥 열리고 옷걸이들이 와르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계모 박수진이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아빠의 양복 안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지더니 통장 2권과 도장을 꺼내 자기 핸드백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망설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아빠의 어머니인 할머니 금반지까지 꺼내 들었죠. 18살 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둘째 14살 찬우가 서 있었고 찬우의 다리 뒤에는 4살배기 막내 예준이가 누나의 바짓단을 꼭 쥔 채 숨어 있었어요. 혜리는 아이들을 뒤로 물리며 아빠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박수진은 화장대 위에 놓인 아빠의 손목 시계까지 가방에 쓸어넣고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 셋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 시선은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 너머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봐? 이거 내 2년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위자료야. 니네 아빠 만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박수진은 그 말을 내뱉으며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옆을 지나칠 때 예준이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박수진의 코트 자락을 스치듯 잡으려 했지만 박수진은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뒤따라 철컥하는 잠금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랍 뒤지는 소리와 핸드백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아무런 기척도 없는 텅 빈 곳으로 바뀌었어요. 보일러는 이미 사흘 전에 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이 맨 마루를 타고 아이들의 발끝까지 기어왔죠. 혜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시 다물었어요. 찬우가 누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혜린의 눈은 박수진이 뒤져놓고 간 안방의 흔적,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어버린 서랍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준이가 혜린의 바짓단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엄마 이제 안 와? 4살짜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엄마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며 기다리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무릎을 꿇고 앉아 예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고 혜리는 그 온기에 자기 얼굴을 묻으며 눈을 감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찬우가 한 발짝 다가와
혜린의 등에 제 이마를 가만히 기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모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이들에게 남은 건 텅 빈 냉장고와 꺼진 보일러, 그리고 밀린 고지서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 밖에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뒤흔들었죠. 혜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집주인 아저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월세가 2달이나 밀렸어. 어른 안 계셔. 혜린이 사정을 말하자 집주인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없고 엄마도 나갔으면 이 집은 더 이상 안 돼. 내가 봐줄 수 있는 데까지 봐준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주인은 짐을 싸라고 했고 혜린은 급하게 짐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채웠습니다. 혜린이 미처 신발을 챙기기도 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전자음이 삐삐삐 울렸어요. 잠금 확인 불빛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혜린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집이었던 문이 이제는 남의 문이 되어 있었죠. 작은 짐가방 안에는 아빠의 낡은 패딩 하나, 찬우의 긴팔티 2장, 예준이의 내복 1벌. 그것이 새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어요. 혜린은 아빠의 패딩을 예준이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패딩은 4살짜리 몸을 이불처럼 감쌌고 소매가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예준이는 아빠 냄새가 나는 듯 코를 파묻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찬우가 짐가방 하나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14살 소년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찬우는 혜린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대신 남은 가방을 들려는 누나의 손에서 그것마저 빼앗아 반대쪽 어깨에 걸치며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목적지가 없었어요. 혜린은 그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겨우 찾아낸 교통카드 한 장으로 아이들은 번화가 방면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 바람이 발밑에서 올라오자 예준이가 혜린의 무릎 위에서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찬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하나둘 멀어져 갔고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살던 세계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종점에 내리자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고 쇼윈도마다 반짝이는 조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은 아이들에게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옷에 짐가방을 양쪽에 끼고 서 있는 새 아이를 보며 행인들은 슬쩍 시선을 피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한 발짝 비켜서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 쪽을 힐끗 보다가 마치 본 적 없다는 듯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혜린은 예준이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찬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누나의 반 발짝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거리 한가운데서 아이들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고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햇볕이라도 등을 데워주었는데 어둠이 내리자 바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칼처럼 파고드는 한기에 예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혜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바람이라도 피할 곳을 찾아 골목골목을 헤맸습니다. 어느 오피스 건물 뒤편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문을 당기자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계단참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올라왔어요. 혜린은 짐가방을 깔고 앉아 예준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찬우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혜리는 아빠의 패딩을 벗겨 세 사람의 다리 위에 이불처럼 덮었어요. 아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이들의 어깨가 움찔했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취객의 웃음소리가 계단통을 타고 울려 퍼졌죠. 찬우가 누나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고 세 아이는 서로의 체온만을 의지한 채 생애 첫 노숙의 밤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비상계단에서 맞은 첫 아침은 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밤에는 그래도 어둠이 아이들의 행색을 가려주었는데 햇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체온에 절어 축축해진 옷. 혜리는 그 꼴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을 재빨리 일으켜 세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어요. 이것이 세 아이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혜리는 편의점에 들어가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골랐어요. 계산대 위에 동전을 하나하나 올려놓는 혜린의 손가락 끝이 부끄러움에 떨렸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처지가 아니었죠.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예준이는 연신 컵라면 쪽으로 고개를 빼며 코를 벌름거렸고 찬우는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까봐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혜린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라면 한 개가 전부였기에 면은 예준이에게 먼저 건넸어요. 작은 입에 호호 불어가며 한 젓가락씩 넣어주었고 예준이가 반쯤 먹었을 때 나머지를 찬우에게 밀었습니다. 찬우는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면을 입에 쓸어 넣다가 문득 혜린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젓가락을 든 채 멈추는 찬우에게 혜린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찬우는 남은 면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컵을 혜린 앞으로 도로 밀었습니다. 혜린은 그제야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텅 빈 위장이 쥐어짜듯 요동치며 오히려 더 큰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남은 국물을 반으로 나눠 찬우와 예준이에게 돌렸고 아이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눠 마시며 이틀째를 버텼어요. 사흘째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찬우가 먼저 한계를 보였습니다. 걷다 말고 가로수 밑에 쪼그려 앉더니 아무것도 없는 빈속에서 헛구역질을 시작했어요. 위산만 올라오는 구역질이 1번, 2번, 3번 이어졌고 찬우는 자기 무릎을 움켜쥔 채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린이 등을 쓸어주었지만 찬우의 몸은 이미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예준이에게서 왔습니다. 혜린의 등에 엎인 예준이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온이 좀 높은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등에 닿는 열기가 손바닥으로도 느껴질 만큼 거세졌습니다. 예준이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으며 어느 순간부터 누나를 부르는 소리도 멈추었어요. 고개가 혜린의 어깨 위에서 힘없이 옆으로 꺾이더니 까만 눈동자의 초점이 흐릿하게 풀려갔습니다. 예준아, 예준아, 누나 봐. 혜린이 아이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예준이는 눈꺼풀만 미세하게 떨릴 뿐 반응이 없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사흘을 굶고 추위에 노출된 끝에 작은 몸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찬우를 부축하며 예준이를 등에 업고 걷던 발걸음이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완전히 멈추었어요.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혜린은 보도블록 위에 무릎부터 내려앉았고 예준이를 등에서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대자 그 열기가 혜린의 눈가를 타고 올라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아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아빠. 보이지 않는 아빠를 향해 혜린은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찬우가 누나 옆에 와서 앉았어요. 새 아이는 길 한쪽에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와 웃음소리가 머리 위로 흘러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해는 이미 건물 뒤로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아이들의 발끝부터 천천히 덮어오고 있었죠. 예준이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끊기지 않는 것만이 지금 이 순간 혜린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예준이의 이마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고 찬우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혜린은 품 안에 예준이를 내려다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순간 혜린의 시선이 짐가방 옆에 놓인 아빠의 패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머니 어딘가에 비상금이 남아있지 않을까? 1,000원이라도 동전 한 잎이라도 있다면. 혜린은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왼쪽, 오른쪽, 안주머니까지 하나하나 뒤졌지만 손끝에 잡히는 건 바스락거리는 휴지 조각과 다 쓴 볼펜뿐이었습니다. 그때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가락 끝에 가죽의 감촉이 닿았어요. 아빠의 지갑이었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낡고 모서리가 다른 갈색 가죽 지갑. 혜린의 손가락이 지갑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빠의 허락 없이 이걸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 허락을 구할 아빠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혜린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지갑을 펼치자 안쪽에서 바래진 영수증 몇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편의점 영수증, 약국 영수증, 그리고 문구점에서 예준이 크레파스를 사줬던 영수증. 아빠의 소소한 일상이 종이 조각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며 지폐가 있을 만한 칸을 살폈지만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손가락이 지갑의 마지막 칸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다른 칸도 아닌 지갑 맨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일부러 숨겨넣은 듯 꼭 끼워진 카드. 혜린이 손톱 끝으로 간신히 빼내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표면이 번쩍 빛났습니다. 금색이었어요. 보통 카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에 표면에는 정교한 무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고 모서리에서 반사되는 빛이 마치 진짜 금덩어리를 얇게 펴놓은 것 같았어요. 카드 위에는 강진석이라는 아빠의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찬우가 혜린의 손에 들린 카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누나, 이거 금카드야? 되게 예쁘다. 이 카드로 밥 먹을 수 있어? 14살 소년의 눈에 간절한 빛이 어렸습니다. 골드카드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 반짝이는 것이 혹시라도 자기들을 살려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가 사흘간 꺼져 있던 소년의 눈동자에 불을 지핀 거였습니다. 혜린도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빠가 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만들어준 건지, 돈이 들어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예준이의 숨소리가 모른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혜린은 고개를 들어 골목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른쪽 모퉁이를 돌면 작은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낙원 국밥이라고 적힌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그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리창이 보였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골목까지 은은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혜리는 예준이를 업고 일어섰어요. 찬우가 따라 일어났고 두 아이는 말없이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굶주린 몸이었지만 발걸음만은 어느 때보다 빨랐어요. 국밥집 앞에 도착한 혜린이 유리문 너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자욱한 안에서 사람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유리 한 장 너머에서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혜린의 손이 문고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카드를 긁어도 되는 걸까? 승인이 안 나면 어떡하지? 남의 카드라 경찰이 오면 어떡하지? 도둑으로 몰리면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십 가지 걱정이 18살 소녀의 머릿속을 한꺼번에 짓눌렀어요. 손가락이 문고리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잡았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 등 위에서 예준이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가늘고 약한, 거의 꺼져가는 듯한 숨소리. 혜리는 그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 실려온 구수한 육수 향기가 사흘을 굶은 아이들의 코끝을 적셨어요. 뜨거운 솥에서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퍼지는 고깃국 냄새. 찬우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고 등 위에 예준이마저 고열에 잠겨있던 얼굴을 미세하게 움찔했을 만큼 그 향기는 아이들의 몸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국자를 들고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머리에 두른 수건 아래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앞치마에는 오랜 세월의 국물 자국이 겹겹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문 앞에 서 있는 아이 셋을 훑었어요. 구겨진 옷,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등에 업힌 어린아이. 국자를 잡은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혜리는 입구에 선 채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에 앉아 식사하던 손님 두어 명이 슬쩍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혜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찬우가 혜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고 혜린은 그 손끝의 힘에 용기를 얻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카운터를 돌아 나오며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의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혜린의 손등은 동상 직전처럼 벌겋게 부어 있었고 찬우의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자리를 가리켰어요. 일단 거기 앉아. 서 있지 말고. 혜리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금색 카드를 꺼내 두 손으로 할머니에게 내밀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카드로 국밥 딱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셋이 나눠 먹을게요. 구걸이 아니라 거래를 하겠다는 듯 1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담은 어조였어요. 한 그릇만이라는 말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고 셋이 나눠 먹겠다는 말에는 그 이상은 절대 부탁하지 않겠다는 소녀의 자존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혜린의 손에 들린 카드를 내려다보았어요. 금색 표면이 식당의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는데 솔직히 할머니 눈에 그 카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런 카드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시선은 카드에서 혜린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카드를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 너머로 의자에 간신히 걸터앉은 찬우의 꺼진 눈과 혜린의 등에서 내려져
옆자리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예준이의 벌건 볼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카운터로 돌아가 단말기 앞에 선 할머니는 습관처럼 카드를 기계에 긁었어요. 승인이 안 나면 그냥 공짜로 먹이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추위에 며칠은 굶은 것 같은 아이들한테 카드가 안 된다고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단말기 화면에 결제 금액이 떴습니다. 할머니가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이었어요. 띠링. 맑고 또렷한 승인음이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승인 완료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분명히 승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카운터 너머로 몸을 반쯤 기울인 채 불안한 눈으로 단말기 화면을 살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정을 짓자 혜린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소녀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건 안도의 표정이라기보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버티는 얼굴이었어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여미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천장까지 솟아올랐어요. 할머니는 국자를 깊이 넣어 국밥 한 그릇을 퍼올리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식당 안을 보았어요. 의자에 나란히 앉은 세 아이.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겠다던 그 말이 떠올랐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그릇은 무슨, 셋이 한 그릇으로 택도 없지. 할머니는 뚝배기 2개를 꺼내 놓았어요. 국밥을 가득 퍼 담고는 고기 건더기를 국자로 한 번 더 떠서 위에 수북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밥을 3공기 따로 퍼서 쟁반에 나란히 놓았어요. 깍두기 한 접시,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까지 쟁반 위에 빼곡하게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쟁반을 들고 아이들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혜린이 눈을 크게 떠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한 그릇만 달라고 했는데 쟁반 위에는 2그릇의 국밥과 3공기의 밥과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저희 한 그릇이면 돼요. 혜린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쟁반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준이 옆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보리차 잔을 예준이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셋이서 어떻게 한 그릇을 나눠 먹어? 어서 먹어. 다 먹어야 해. 할머니의 투박한 손이 예준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는 것을 보고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찬우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후후 불고 예준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어요. 예준이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국물이 스며들자 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찬우가 한 숟갈 더 떠서 넣어주자 예준이가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찬우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소녀는 모른 척 계속 동생의 입에 국물을 떠넣었습니다. 혜린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텅 빈 위장을 채우며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사흘 만에 느끼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그 온기가 목을 타고 가슴을 지나 손끝까지 퍼져가자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리는 국밥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등으로 자기 눈가를 훔치며 연신 고개를 돌렸어요. 손님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의 코끝은 이미 빨개져 있었고 앞치마 자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다 먹을 때쯤 할머니가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를 한 주전자 더 들고 왔어요. 예준이의 잔에 먼저 따르고 찬우와 혜린의 잔에도 가득 채운 뒤 예준이 옆에 앉아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식당 안을 조용히 채웠어요. 혜린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었으니까요. 예준이가 국물을 몇 숟갈 받아 먹고 나서 보리차를 조금 마신 뒤 혜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직 열이 내린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것이 배 안에 들어가자 아이의 표정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까무러치듯 눈을 감는 예준이의 얼굴에 사흘 만에 처음으로 찡그린 기색이 사라져 있었어요. 혜리는 잠든 예준이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기며 테이블 위에 놓인 금색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뭔지, 어디서 온 건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지금 이 순간 동생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준 건 분명했습니다. 혜리는 그 카드를 조심스럽게 들어 아빠의 지갑 속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어요. 마치 아빠의 손이 건네준 것을 되돌려 놓듯 정성스럽게요. 식당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이미 져 있었지만 유리창 안쪽에는 뽀얀 수증기와 함께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 작은 테이블 위에 사흘 만에 처음으로 온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선진그룹 본사 빌딩의 꼭대기층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집무실의 불은 언제나 마지막에 꺼졌어요. 비서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복도의 조명이 자동으로 절반씩 꺼지는 시간이 되어도 47층 동쪽 끝 방의 불빛만은 새벽까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선진그룹 부회장 강민석, 올해 38, 재계에서는 냉철한 경영 감각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지만 그 집무실 안에서의 민석은 세상이 아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책상 위에는 2대의 모니터와 수십 장의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2살 소년과 16형이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 형 강진석과 동생 강민석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석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 액자를 한번 바라보고 퇴근할 때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었죠. 민석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형의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형은 원래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천재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장남. 선진그룹의 건설 부문을 이끌 후계자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아버지의 뜻을 처음으로 거역한 건 사업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형은 대학 시절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감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판단이었어요. 집안도 재력도 아버지가 원하는 조건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강태주 회장은 형을 불러놓고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 결혼은 안 된다고, 그룹의 후계자에게는 그에 맞는 자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형은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든 이 사람과 살겠다고.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날 이후 형에 대한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돈도, 법인카드도, 그룹 내 직함도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장남이 아니라 그냥 강진석이라는 이름 석자만 남은 사람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룹을 나와 작은 건축사무소에 취직했고 월급쟁이로 살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예식장도 하객도 몇 명 없었지만 민석은 그날 형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이도 생겼습니다. 첫째 혜린, 그리고 둘째 찬우. 형은 큰 집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비싼 외식 대신 아이들과 공원에서 김밥을 먹으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삶을 꾸려나갔어요. 민석은 형의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늘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형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벌가에서 나올 때 개인 재산이라 할 만한 것도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돈으로 쌓인 것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게 형의 방식이었죠. 건축사무소 월급과 간간히 들어오는 설계 외주비가 수입의 전부였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을 꾸리기에 그 돈은 빠듯했습니다. 민석은 몇 번이고 도와주려 했어요. 형의 통장에 몰래 돈을 넣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때마다 금액 그대로 되돌려 보냈어요. 한 번은 조카들 학원비라며 현금을 봉투에 넣어 보냈는데 다음 날 그 봉투가 택배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더 일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 그 자존심이 민석은 때로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형을 형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 이상 억지로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과 아버지 사이에 마지막 충돌이 일어났어요. 선진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설계를 맡아달라고, 이제는 그룹으로 돌아오라고. 형의 실력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형은 그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은 사람을 내쫓는 겁니다. 전 못합니다. 형의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탁자 위에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아버지는 당장 나가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은 한마디의 반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거실을 나섰습니다. 민석은 그 장면을 계단 중턱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28배 민석은 형이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지원만 끊긴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형이 스스로 마지막 끈까지 놓는 거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이제는 아버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올 거라는 걸요. 형과 아버지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재개발 사업건이 올라오기 훨씬 전부터 형이 아버지와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다는 걸 민석은 형수에게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서재에는 아직 펴지 않은 짐가방이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어요. 민석은 언젠가 형의 집에 들렀다 그 가방을 보았고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 형이 저 가방을 들고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걸 동생의 감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석은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었어요. 카드사에 연락해 형의 이름으로 무한도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놓았습니다. 돈을 직접 건넨다면 형은 절대 받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통장을 만들어줘도 쓰지 않을 거고 현금을 밀어 넣어도 되돌려 보낼 사람이라는 걸 민석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형의 자존심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카드라면 다를 수 있었어요.
지갑 한켠에 넣어두고 잊고 살다가 정말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순간에 고작 카드 한 번 긁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민석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긁히는 순간 어디서 긁혔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형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날이 왔어요. 민석은 형을 쫓아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형은 이미 대문을 나서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민석이 형의 팔을 붙잡았어요. 형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억울한 것도 아닌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형이 한번 결심하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발걸음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민석은 안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금색 골드 카드였어요. 민석은 형의 가방 옆주머니에 그 카드를 밀어 넣으며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이건 내 마음이야. 제발 버리지 마. 돈이 아니야, 형. 정말 힘들 때 그때는 이 카드를 긁어. 꼭. 형은 카드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쓸 거라고,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말하는 형에게 민석은 처음으로 형에게 매달렸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간청이었고 간청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웠어요. 버리지만 마 가지고만 있어 달라는 동생의 목소리에 형은 결국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형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뒤로 형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주소를 감추었으며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형수를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지운 거였어요. 민석은 흥신소를 고용하고 사설 탐정을 붙이고 전국의 건축사무소와 시공 현장을 뒤졌지만 형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민석은 알지 못했어요. 셋째 예준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첫 돌을 맞기도 전에 형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아이까지 셋으로 늘었고 아내마저 잃은 형은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며 버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스스로도 쓰러지고 만 거였어요. 그 와중에도 형은 카드를 단 한 번도 긁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짐이 되기보다 끝까지 혼자 서 있는 쪽을 택한 거였죠. 하지만 그 모든 사정을 민석은 몰랐어요. 그 10년 사이 선진그룹에서는 민석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강태주 회장은 나이가 들수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어 했고 후계자는 당연히 민석이었습니다. 이사회도 임원들도 재계 전체가 민석의 회장 취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민석 자신만이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민석을 본가로 불러 독대한 적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부자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석아,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룹이 네 손을 기다리고 있어. 민석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형을 찾기 전까진 전 회장 자리에 관심 없습니다. 형이 돌아오면 그때 형이 싫다고 하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강태주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이는 스스로 떠난 거다. 네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강태주 회장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어요. 부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석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회장 취임 이야기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선진그룹 본사 38층 대회의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팽팽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긴 원목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 12명이 자리를 잡았고 테이블 위에는 수백 페이지의 달하는 프로젝트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선진그룹이 3년간 공을 들여온 수조 원대 도시 재생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놓고 오늘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민석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색 수트 위에 은색 타이핀이 빛나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만년필이 들려 있었어요.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주름 하나 없이 서류 위의 숫자들을 천천히 훑는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죠. 하지만 왼쪽 안주머니,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넣어둔 휴대폰의 존재만은 언제나처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어요. 찬성 측 이사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수익 예측치를 읊었고 반대 측에서는 리스크 분석 자료를 들이밀며 반론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서류가 테이블 위를 오가며 긴장의 밀도가 한 겹씩 쌓여갔어요. 민석은 양측의 발언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어느 시점에 꺼낼지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측 이사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회장님, 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시장 상황이 이런데 수조 원을 베팅하겠다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만년필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입을 열어 답변을 시작하려던 그 찰나 안주머니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벨소리가 아니었어요. 진동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알림음도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10년 전 설정해 두고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다른 특수 알람. 그 소리가 대회의실의 정적을 산산이 부수며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로 쏠렸어요. 민석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만년필을 쥔 오른손이 굳어버렸고 발언하려던 입이 반쯤 열린 채 멈추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건너뛴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2배의 속도로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민석의 왼손이 천천히 안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휴대폰 표면에 닿았을 때 기기의 진동이 아직도 손바닥 안에서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위에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어요. 강진성님, 낙원 국밥 8,000원 결제 완료. 민석은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눈을 통해 들어와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석? 형의 이름이었어요. 10년간 카드사 보고서 위에서 결제 내역 없음이라는 문장 옆에만 존재했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결제 기록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낙원 국밥. 만년필이 민석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묵직한 금속이 원목 테이블 위에 부딪히며 탁 하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무슨 일이냐는 시선을 교환했지만 민석은 그 누구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오직 화면 위에 그 한 줄만이 존재했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떨렸어요. 1번, 2번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직이더니 이윽고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이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크기였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민석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석의 몸 전체가 전류를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회의 중단합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토론의 여지도 반론의 틈도 없는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어요. 수조원대 사업의 표결이 바로 코앞인데 회의를 중단한다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사 한 명이 반쯤 일어서며 말했지만 민석은 이미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양손으로 밀어젖히고 있었어요. 보고서가 바닥으로 쏟아졌고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민석은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트 재킷의 단추를 풀며 회의실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형을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등 뒤로 남긴 채 민석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요. 유리문이 경첩에 부딪히며 와르르 소리를 냈고 복도의 정수기 옆에 서 있던 비서가 화들짝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민석은 비서에게도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긴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층수 표시가 올라오는 속도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려 비상계단 문을 밀치고 들어갔어요. 구두 밑창이 콘크리트 계단을 두들기는 소리가 계단통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38층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민석은 한 계단도 쉬지 않고 내려갔어요. 넥타이가 어깨 너머로 펄럭였고 수트 재킷 자락이 바람에 뒤집혔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리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1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계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민석은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전용차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 벤츠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잠금을 해제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몸을 밀어 넣었어요. 뒷자리가 아닌 운전석이었습니다. 기사를 기다릴 시간 따위는 없었어요. 시동이 걸리자마자 민석은 휴대폰을 대시보드 거치대에 꽂았어요. 화면에 아직도 떠있는 결제 알림을 터치하자 가맹점 정보가 펼쳐졌습니다. 낙원국밥 주소와 함께 지도 위에 빨간 핀이 찍혔어요. 서울 외곽 민석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름 모를 골목이었습니다. GPS가 경로를 계산하는 동안 민석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잡았습니다. 민석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어요. 타이어가 주차장 바닥을 긁으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고 벤츠가 출구 램프를 향해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출구의 햇빛이 시야를 하얗게 덮었지만 민석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민석의 시야에 휴대폰 화면이 계속 어른거렸어요. 강진성님, 낙원국밥. 그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형이 살아있다. 형이 카드를 긁었다. 형이 거기 있다. 그 사실 하나가 민석의 온몸에 불을 지르고 있었어요. 동시에 형이 왜 하필 지금 긁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를 지금 긁었다는 건 형이 정말로 그 지경에 몰렸다는 뜻이 아닌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 민석의 발이 엑셀을 더 깊이 밟았어요.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번화가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허름한 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줄여가며 안내를 이어갔고 민석의 심장은 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한 박자씩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왼쪽 안주머니에 도로 넣어둔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어요. 비서실에서, 이사회에서, 법무팀에서 쏟아지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은 그 진동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수조 원짜리 사업도, 이사들의 항의도, 아버지의 전화도. 지금 이 순간 민석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내비게이션 화면에 찍힌 빨간 핀 하나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벤츠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양쪽으로 낡은 간판들이 빼곡한 길이었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어요.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의 눈이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낙원국밥. 그 아래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석은 국밥집 앞에 차를 세우며 기어를 파킹에 넣었어요. 시동을 끄는 것도 잊은 채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골목 바닥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형이 저 안에 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 문 하나만 열면 형을 만날 수 있다. 민석의 발걸음이 국밥집 유리문을 향해 빨라졌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들기고 있었고 숨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문을 열었어요. 한편 민석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벤츠에 엔진을 걸던 그 시각, 낙원 국밥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그릇의 국밥과 세 공기의 밥,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비워진 뒤였어요. 뚝배기 바닥에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숟가락으로 긁어먹은 그릇들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깍두기 접시도 텅 비어 있었고 보리차 주전자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혜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예준이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어요. 사흘 만에 따뜻한 것이 배 안에 들어간 예준이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핏기가 돌았습니다. 여전히 열이 남아 있었지만 이마를 짚어보는 혜린의 손끝에 전해지는 온도는 조금 전보다 분명히 내려가 있었어요. 예준이는 배가 부르자 눈꺼풀이 무거워진 듯 연신 고개를 꾸벅거렸고 작은 손으로 혜린의 옷자락을 쥔 채 점점 몸을 기울여 왔습니다. 찬우는 빈 그릇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사흘간 쉴 새 없이 떨리던 손이 따뜻한 국물 덕분인지 지금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빈 그릇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시선을 옮겨 혜린이 아까 지갑에 도로 넣어둔 금색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 사이로 금빛 모서리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어요. 누나. 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흘간 들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이 카드 진짜 기적이야. 아빠가 주는 선물일까? 14살 소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솔직한 문장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어른들에게는 과장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흘을 굶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동생의 열이 올라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아이에게 카드 한 장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혜린이 찬우를 바라보았어요. 동생의 눈에는
국밥 한 그릇이 가져다 준 작은 안도감과 그 안도감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혜리는 대답을 해야 했어요. 누나니까. 아빠가 없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뿐이니까요.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빈 뚝배기 안에 남은 마지막 국물 위로 혜린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어요. 혜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눈물은 닦는 것보다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동생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사흘간 이를 악물어왔던 소녀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그만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사흘간의 굶주림보다 길바닥의 추위보다 계모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보다 오히려 누군가의 따뜻함 앞에서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찬우는 누나의 눈물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자기 의자를 누나 쪽으로 바짝 끌어당겨 앉았고 아무 말 없이 누나의 팔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기댔어요. 그것이 14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혜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섰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그릇을 헹구는 척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앞치마 자락으로 몇 번을 훔쳐도 자꾸만 새로 차올랐어요. 오랜 시간 국밥집을 하면서 별의별 사연을 가진 손님을 다 봐왔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 셋이 한 그릇을 나눠 먹겠다며 카드를 내미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냄비에 보리차를 새로 올리며 불을 켰어요. 아이들이 체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사흘을 굶은 빈속에 갑자기 뜨거운 국밥을 넣었으니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보리차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불을 줄이고 적당히 식힌 뒤 작은 잔에 따라 아이들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할머니는 예준이 옆에 앉아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작고 둥근 등이 손바닥 아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보리차 마시고 천천히 쉬어. 할머니의 손이 예준이의 이마에서 뺨에서 턱 아래로 내려가며 열을 살폈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아이의 볼에 닿자 잠결이던 예준이가 희미하게 눈을 떠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이었지만 예준이의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어요. 따뜻한 손이 좋았는지 예준이가 고개를 할머니의 손바닥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움직임에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어요. 혜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인사는 무슨,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불이라도 하나 갖다 줄까? 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카운터 뒤쪽 개인 사물함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 예준이의 다리 위에 슬며시 덮어주었어요. 혜린이 올려다보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카운터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 할머니의 방식이었어요.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것,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챙기는 것. 예준이가 스르르 혜린의 무릎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담요를 끌어안은 채 누나의 무릎을 베개 삼아 몸을 웅크렸고 몇 번 뒤척이더니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까무러치듯 깊은 잠이었어요. 사흘 만에 따뜻한 곳에서 배가 부른 채로 잠이 드는 것. 4살짜리에게 그것은 당연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평화처럼 보였습니다.
혜리는 막내 예준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기며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사흘 전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혜린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준이가 숨을 쉬고 있고 찬우가 옆에 앉아 있고 배 안에 따뜻한 것이 들어있고 그것만으로 혜린은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둘째 찬우도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년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를 신은 발을 의자 다리에 걸치고 고개를 옆으로 꺾은 채 잠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찬우의 손이 혜린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어요. 누나가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손가락 하나만 걸친 채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빠져나간 뒤라 아이들이 앉은 테이블 외에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카운터 뒤에서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만 가끔 들렸고 솥에서 보글거리는 육수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스듬히 적시고 있었고 그 빛 안에서 새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혜린도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든 건지 그저 눈을 감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사흘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예준이, 소매를 잡고 있는 찬우,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빠의 지갑. 그 안에 들어있는 금색 카드가 아이들을 살려주었고 할머니의 국밥이 아이들에게 온기를 돌려주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혜리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했습니다. 국밥집의 오후는 그렇게 느리고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낙원 국밥집 앞 골목은 원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낮이면 국밥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고 저녁이면 간판 불빛 하나만이 어둠 속에 떠 있는 서울 외곽의 이름 없는 뒷골목이었어요. 그 골목에 엔진 소리가 들려온 건 예준이가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윙 하는 소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골목 입구 쪽에서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벤츠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민석이 내렸습니다. 수트 재킷의 단추는 이미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었어요. 이마와 관자놀이에는 계단을 뛰어내려올 때 맺혔던 땀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 위에 흐트러져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재벌가 부회장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흐트러진 거의 달려온 사람의 형상이었어요. 민석의 눈이 국밥집 유리문을 향했습니다. 안쪽이 보였어요. 김이 서린 유리 너머로 테이블 하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석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걸음이 아니라 거의 돌진이었습니다. 민석이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부술듯이 밀어젖힌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찬우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혜린도 고개를 들었어요. 예준이가 무릎 위에서 움찔하며 잠꼬대를 했고 할머니는 카운터 뒤에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며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식당 안을 훑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왼쪽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 카운터, 부엌 입구, 화장실 쪽 복도. 그 시선이 식당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지만 민석이 찾는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형이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형이 아니라 낡은 옷을 입은 아이 셋이었어요. 남루한 패딩을 걸친 소녀,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를 신은 소년, 그리고 소녀의 무릎 위에서 담요를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 민석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지만 뇌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형이 카드를 긁었다. 형이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형은 없고 아이들만 있다. 그 사실이 민석의 머릿속에서 어떤 논리로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석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멈추었습니다. 빈 뚝배기 옆에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그 지갑 옆으로 금색 카드가 보였습니다. 민석은 그 금빛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10년 전 골목 끝에서 형의 가방에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카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민석이 혜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걸음이 빨랐고 거의 쓰러지듯 혜린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소녀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혜린의 몸이 흔들릴 만큼 강한 힘이었지만 민석 자신은 그 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들어 형의 이름 강진석이 새겨진 것을 확인한 후 큰 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강진석 이름이 맞네. 이 카드 너희가 긁은 거야? 카드 주인은 어디 가고 네가 이걸 가지고 있어? 그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어요. 눈앞의 소녀가 누군지, 왜 형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건 민석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어디 있느냐, 그것 하나만이 민석의 전부였어요. 10년간 기다려온 사람이 카드가 긁힌 바로 이 장소에 없다는 사실이 민석의 이성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낯선 남자의 손에 어깨가 잡힌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혜린의 귀를 관통했습니다. 강진석? 아빠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진석이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혜린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빠를 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혜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절박함, 아빠를 찾고 있는 사람의 눈, 아빠를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짐가방 옆에 놓아둔 작은 보따리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보따리 안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가장 먼저 챙긴 것, 아빠의 영정 사진이었어요. 혜린은 그 액자를 두 손으로 들어 민석 앞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에서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아빠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석의 시선이 영정 사진 위에 떨어졌어요. 형이었습니다. 10년 전 골목 끝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볼이 좀 더 깊게 패여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몇 줄 더 생겨 있었지만 틀림없는 형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는 검은 리본이 대각선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민석의 눈동자가 멈추었습니다. 흔들리던 눈이 사진 속 형의 얼굴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이 반쯤 열린 채 굳어 있었고 혜린의 어깨를 잡고 있던 두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풀리면서 민석의 팔이 옆으로 떨어졌어요. 민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한순간에 다리의 힘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식당 바닥에 무릎이 먼저 부딪혔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민석의 몸 전체를 타고 올라와 굳어있던 얼굴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아니지. 첫 마디는 부정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뱉은 한마디. 아니지, 형. 이거 아니지. 민석의 손이 식탁 위에 영정 사진을 향해 뻗었어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형의 사진을 감싸 쥐고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대었어요. 마치 가까이 보면 검은 리본이 사라질 것처럼, 다시 보면 이 사진이 영정이 아닐 것처럼. 민석의 눈이 사진 위를 미친 듯이 후쳤지만 검은 리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제야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형? 그것은 외침이었습니다. 국밥집 벽이 울릴 만큼, 유리창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였어요. 민석이 영정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이마가 딱딱한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민석은 느끼지 못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형을 부르는 소리와 울음이 뒤엉켜 분간이 되지 않는 비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왔는데, 형, 내가 왔는데 왜 형이 없어?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민석의 주먹이 바닥을 내려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타일 위에 주먹이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관절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이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의 부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바닥에 엎드린 남자는 그냥 형을 잃은 동생이었어요. 할머니가 카운터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째 찬우가 의자에서 일어나 민석 앞에 섰어요. 소녀는 바닥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를 형이라 불렀고 아빠 이름이 새겨진 카드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줄줄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흐린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찬우의 해진 옷소매였어요. 너무 많이 빨아서 올이 풀린 소매 끝으로 소년의 앙상한 손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그 소매에서 혜린에게로 옮겨갔어요. 동상 직전의 벌건 손등, 볼이 푹 꺼진 얼굴, 그리고 무릎 위에서 잠든 예준이의 작은 몸. 아빠의 낡은 패딩을 이불처럼 두르고 있는 4살짜리의 행색이 민석의 눈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의 아이들이었어요. 형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전부가 지금 이 국밥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길바닥에서 자고 마지막 희망으로 형의 카드를 긁어 국밥 한 그릇을 먹은 아이들. 민석이 10년간 찾아 헤맸던 형은 이미 떠났지만 형의 온기를 닮은 새 생명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형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형의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민석을 짓눌렀어요. 무릎으로 기어가듯 아이들에게 다가간 민석이 떨리는 두 팔을 벌려 삼남매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혜린의 어깨와 찬우의 등과 예준이의 작은 몸이 민석의 품 안에 한꺼번에 안겼어요.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던 예준이가 눈을 떠 낯선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손이 자기 등을 감싸고 있었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아빠의 것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애들아. 작은 아빠가 너무 늦었지. 너무 늦어버렸지. 민석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울음과 뒤섞인 그 말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그 사이사이에 형을 부르는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혜린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찬우가 낯선 남자의 품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빠가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팔이 따뜻했어요.
사흘간 혜린의 등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텨왔던 아이들에게 어른의 품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아이들을 안은 채 놓지 않았어요.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새 아이를 감싸 안은 채 형의 영정 사진이 놓인 식탁 아래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진 속의 형이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동생에게 괜찮다고,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민석이 바닥에서 일어선 건 눈물이 멈춰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안고 있는 동안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슬퍼할 시간은 나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어른이었어요. 민석은 수트 소매로 얼굴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고 충혈된 눈 위로 다른 빛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울고 있던 동생의 얼굴이 사라지고 선진그룹 부회장의 얼굴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사이 민석을 따라와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연락해서 소아과 전문에 대기시켜. 지시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경호팀장이 뛰어나갔고 민석은 예준이를 직접 안아 올렸어요. 4살짜리의 몸은 어른의 팔 안쪽에 올라갈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민석의 가슴을 또 한 번 쥐어짰지만 민석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다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벤츠 뒷자리 문이 열렸어요. 민석이 예준이를 안은 채 먼저 탔고 혜린과 찬우가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아이들이 좌석에 앉는 순간 가죽 시트의 열선이 등을 감싸며 온기를 전해왔어요. 찬우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녀는 차 안의 화려함보다 옆자리에 앉은 민석의 팔에 안겨있는 예준이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어요. 낯선 어른의 품에 안긴 막내가 인상을 찌푸리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대어 있는 모습이 찬우에게는 신기하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혜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낙원 국밥집의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유리문 앞에 서서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작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혜리는 그 손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차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예준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며 열을 살피고 있었고 찬우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조용한 차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아빠, 우리 이제 잘 곳 있어요? 그 한마디에 민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혜린의 눈이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살 소녀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혹시 또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사흘간 거리에서 자고 아무도 걷어주지 않았던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집. 그 한 글자가 지금 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단어였을 거예요. 민석은 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있어. 이제 있어. 민석의 손이 혜린의 머리 위에 가만히 얹혔어요. 형이 생전에 아이들에게 그랬을 것처럼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손이었습니다. 혜린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고 그 끄덕이만에 사흘간 삼켜왔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찬우가 옆에서 민석의 수트 소매를 슬며시 잡았어요. 잡았다기보다 손가락 하나를 겨우 걸친 정도였지만 민석은 그 작은 손가락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찬우를 보자 소녀는 민석의 눈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매를 잡은 손가락은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아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준이는 탈수와 고열 증세로 즉시 수액을 맞았고 혜린과 찬우도 영양 결핍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민석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 민석의 턱 근육이 여러 번 굳었다 풀렸어요. 사흘간의 굶주림이 아이들의 몸에 남긴 흔적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민석은 병원 복도에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선진그룹 법무팀 수석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박수진, 지금부터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추적해. 형의 유품을 절취한 것,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 아동 유기 정황까지 전부 확보하고 고소장 올려. 그리고 하나 더. 월세 밀렸다고 미성년자 3명을 길거리에 내쫓은 집주인이 있어. 주거침해, 아동복지법 위반 다 걸어. 하나도 빠짐없이. 민석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이사들에게 지시할 때와 같은 톤이었어요. 감정이 배제된 정확하고 간결한 명령. 하지만 전화를 끊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댄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 곁에 남아야 할 어른들이 한 일이라곤 유품을 훔치고 아이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이 민석의 혈관 속을 불처럼 태우고 있었습니다. 선진그룹의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박수진은 일주일 만에 추적되었습니다. 형의 사망보험금과 통장 잔액을 빼돌려 제주도의 펜션에서 새 남자와 생활하고 있었어요. 법무팀이 확보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사망보험금 부정 수령, 유품 절취, 그리고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보호 의무 유기. 박수진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훔쳐간 돈은 전액 환수되었어요. 법정에 선 박수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아동 유기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박수진은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요. 집주인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겨울에 미성년자 3명의 짐을 밖으로 내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행위는 명백한 주거권 침해이자 아동복지법 위반이었어요. 집주인은 민석의 법률 대리인단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밀린 월세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내쫓을 때 그토록 급하던 사정은 법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이 되지 못했어요. 민석은 그 과정을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민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나지막한 언덕 위 참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조용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집 한 채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민석이 차에서 내리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니네 아빠가 설계한 집이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민석이 꺼내 든 것은 오래된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형이 선진그룹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리던 도면. 큰 회사의 빌딩도 화려한 상업 건물도 아닌 마당이 있고 처마가 길고 거실에 햇볕이 가득 드는 작은 집의 도면이었어요. 형은 그 도면의 여백에 연필로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따뜻한 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겨울에도 춥지 않은 거실. 형의 글씨가 시간이 지나 흐릿해져 있었지만 민석은 그 글씨를 한자도 빠짐없이 읽어내었고 설계 그대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였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왔을 때 집이 완성되었어요. 형의 도면 그대로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이 깔렸고
처마는 비가 와도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남쪽 창은 벽 한 면 전체가 유리여서 아침이면 햇살이 마루 끝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형이 도면 위에 적어놓은 겨울에도 춥지 않은 거실이라는 메모 그대로 바닥 난방과 단열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한 가지를 더했어요. 국밥집 할머니를 찾아간 거였습니다. 민석은 낙원 국밥집의 문을 다시 열었어요.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카운터 안에서 국자를 들고 계셨고 민석이 들어오자 그때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왔구나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할머니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날 저희 조카들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내쫓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받아주신 덕분에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별것 아니라고 배고픈 아이한테 밥 한 그릇 준 것뿐이라고 했지만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낙원 국밥집이 입주해 있는 건물 전체의 등기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할머니 이름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둥그렇게 떠졌습니다. 한사코 사양했지만 민석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받아주세요. 제 형이 못다한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앞치마 자락으로 눈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이들의 외할머니처럼 집을 드나들며 밥을 해주었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국밥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어요. 완성된 집의 마당에서 예준이가 잔디밭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고열에 시달리며 누나의 등에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지금은 볼에 살이 올라 통통해진 얼굴로 까르르 웃으며 나비를 쫓고 있었어요. 찬우는 마루에 앉아 아빠가 남긴 목공 도구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던 대패와 끌이 상자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찬우는 그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들며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했던 것처럼 천으로 한번 닦고 빛에 비춰보고 다시 제자리에 넣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혜리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남쪽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혜린의 발끝까지 닿아 있었고 그 빛 안에서 혜리는 마당의 예준이와 마루의 찬우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손에는 아빠의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금색 카드는 민석에게 돌려주었지만 낡은 가죽 지갑만은 혜린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펼치면 아빠가 편의점에서 예준이 과자를 사주었던 영수증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바스락거리는 종이 위에 아빠의 지문이 희미하게 묻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민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수트가 아니라 편한 니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음료 2잔이 들려 있었어요. 하나를 혜린에게 건네며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예준이가 나비를 놓치고 잔디 위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깔깔 웃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고 찬우가 마루에서 일어나 동생에게 다가가 잔디를 털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형이 이 마당을 좋아했을 거야. 도면에 마당 그릴 때 제일 오래 고민했거든.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늦은 밤 식탁에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연필을 깎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었지만 혜린은 아빠가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종이 위에서만 지었던 집을 작은 아빠가 세상 위에 세워준 거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이 있었어요. 민석이 형의 도면에는 없었지만 하나만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화단 가운데에 돌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무덤이 아니라 기억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떠올리고 싶을 때 그 돌 앞에 앉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준이는 그 돌 위에 들꽃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을 좋아했고 찬우는 가끔 저녁 무렵에 거기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처마 아래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어요. 민석이 마당으로 내려가 예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예준이가 작은 아빠의 목을 감싸 안으며 까르르 웃었고 찬우가 그 옆으로 다가와 민석의 팔에 매달렸어요. 혜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커피 잔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어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네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보이는 자리에서 노을을 등지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예준이가 민석의 품에 안긴 채 화단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은 아빠, 아빠, 나라에서도 우리 집 보여? 민석이 화단의 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매일 보고 있을 거야.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마당의 잔디를 쓸고 지나갔어요. 처마 아래 달아놓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화단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혜리는 주머니 속 아빠의 지갑을 가만히 쥐었어요. 빈 지갑이었지만 그 안에 아빠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금색 카드 한 장, 낡은 설계도 한 장,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음. 그것이 계모가 가져갈 수 없었던, 집주인이 빼앗을 수 없었던 아빠가 진짜로 남기고 간 유산이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네 사람의 그림자가 잔디 위에 길게 누웠어요. 아빠가 그리던 따뜻한 집이 지금 여기에 서 있었고 그 집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도면 위에 적어 놓았던 메모, 따뜻한 우리 집. 그 세 글자가 드디어 종이 위를 벗어나 이 마당 위에, 이 처마 아래에, 이 아이들의 삶 속에 내려앉은 거였어요. 아빠가 설계한 집에서, 작은 아빠가 지켜주는 지붕 아래에서 삼남매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예준이의 생일. 민석은 마당에 긴 테이블을 내놓고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했을 법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직접 풍선을 불고 마당 참나무에 색종이 가랜드를 달았어요. 수조원을 움직이는 손이 풍선 묶는 데서 자꾸 미끄러졌지만 민석은 비서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국밥 할머니가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양손에 들고 온 찜통에서는 잡채와 갈비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두르며 혜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혜린이 웃으며 옆에 서서 밥을 퍼담았어요. 석 달 전만 해도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겠다며 고개를 숙이던 소녀가 지금은 솥뚜껑을 열며 할머니에게 간이 어떠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국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찬우는 그 사이 마루에서 무언가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목공 도구 상자에서 끌과 조각돌을 꺼내 작은 나무 토막 위에 뭔가를 새기고 있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나뭇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소년의 손에는 아빠를 닮은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준이가 뭐 만드냐며 옆에 쪼그려 앉았고 찬우는 아직이라며 등으로 가렸어요. 저녁 무렵 마당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의 갈비찜과 잡채,
혜린이 처음 도전한 미역국, 그리고 민석이 주문한 커다란 생크림 케이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촛불 5개의 불이 켜지자 예준이가 두 볼을 부풀려 후 하고 한 번에 불어 껐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찬우가 등 뒤에 숨겨두었던 나무 토막을 예준이에게 건넸어요. 작은 나무 블록 위에 서툰 글씨로 4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해준 집. 찬우가 아빠의 도구로 동생에게 만들어준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예준이는 그게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아가 만들어준 거라는 것만으로 두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테이블 끝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예준이 입에 갈비를 넣어주고 혜린이 찬우의 머리에 묻은 나무 부스러기를 털어주고 예준이가 나무 블록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까르르 웃는 모습. 형이 꿈꾸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을 거라고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혜린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마련해준 책상 앞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건축학과에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습니다. 아빠가 못다 지은 것들을 자기가 이어서 짓고 싶다는 말에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형의 딸이 형의 꿈을 잇겠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더 필요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갔고 아빠의 피가 흘러서인지 건축을 공부하는 일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아빠가 생각나는 날이 많아져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날도 많아졌지만 이제서야 아빠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 혜린의 마음은 더 따뜻해졌어요. 화단의 돌 위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놓였어요.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 예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하나씩 꺾어와 올려놓았고 비가 와서 꽃이 시들면 다음 날 또 새 꽃을 가져왔습니다. 돌 위에 놓인 꽃은 시들고 또 피었지만 그 자리만은 비어있는 날이 없었어요. 아빠가 설계한 집의 거실에는 오늘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고 아빠의 온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남긴 금색 카드 한 장이 불러온 기적은 이제 이 집의 일상이 되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꿈꾸었던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아빠의 자리는 비록 허전했지만 그 자리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나의 사연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